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깊숙하면서도 흥미로운 뉴스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이쪽에 있습니다. 일자리 쇼크의 후유증일까요? 구직급여 올해 10월까지 6조 8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돈은요, 지난해 1년치 총액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가 발생해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겁니다. 1인당 지급액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전년보다 한 8만 원가량 증가한 158만 8천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일자리 쇼크의 후유증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정경심 2년 동안 차명계좌 6개. 그런데요, 이 차명계좌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했을까요? 미용사 그리고 페이스북 친구 이름도 빌렸다. 어제 검찰이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를 했죠. 그래서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 조국 민정수석 시절부터 정 씨 700여 차례, 거의 800차례에 가깝네요. 790차례 주식 등 금융거래, 법무장관 지명 후에도 선물 투자를 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자, 인사 얘기가 있습니다. 포스트 이낙연의 진영 떠오른다. 이낙연 국무총리 지금 총선 역할론, 총선 차출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후임자가 누군지 궁금하는데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죠. 청와대 총선 대비 이 총리 역할론에 후임 인선을 앞당겨서 인사검증 착수했다고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탕평 협치를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호남 출신에다 합리적인 중도 이미지가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진영 장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좀 봐주시죠. 경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앞에 누군가 경찰의 몸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이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죠. 다음 장면이 있는데요. 총에 맞아서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맨몸 시위자 근접사격, 전쟁 치닫는 홍콩. 지금 홍콩 시위 사태 심상치 않게 가고 있습니다. 실탄 사격을 통해서 지금 중태에 빠진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찰이 시위대에 실탄 발사. 지금 이 장면뿐만 아니라 두 발이 다른 곳에 발사됐는데 역시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홍콩 절차관이 지난 11월 어제 아침에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위대 굉장히 극도의 지금 분노와 이런 걸 표출하고 있어서 사태가 굉장히 험악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윤정군 동아방송대 교수, 그리고 이재영 전 국회의원,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아내 사건. 정경심 교수 어제 검찰이 추가 기소했는데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심경의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표현이요. 아내 사건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서 여러 가지 좀 주목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생중계된 실탄 발사. 방금 전 일면 기사의 사진으로 봤는데요. SNS를 통해서 고스란히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 모습이요. 돼지산,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살처분 한 돼지들 어떻게 됐을까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쌓아두면 썩는다. 무엇을 쌓아두는데 썩는다 할까요? 재정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검찰의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 이 내용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정경심 단골 미용사 그리고 페이북 친구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검찰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11개 혐의였죠. 그렇다면 그동안 조사를 통해서 3개 혐의가 추가가 된 겁니다. 정 씨, WFM 주식 14만 주, 7억여 원어치 차명 매입 정황이 있다. 그리고요, 조국 전 장관 아내의 기소 직후 SNS에 글을 올렸는데 뭐 본인의 기소 예정된 듯 보인다. 뭐 이런 글을 좀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서 이제 공소장 내용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목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공소장은 총 79쪽, 뭐 별지를 제외하면 32쪽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딸 조 씨 그리고 동생 뭐 있고요. 그다음에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뭐 등등등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답니다. 그렇다면 딸이 공범으로 지금 기소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조 전 장관 이름도 공소장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공범으로 기재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만 등장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딸은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고 조국 전 장관은 그냥 이름이 등장이 된다. 이 부분도 이게 좀 어떤 의미, 그 향후에 어떻게 수사가 흘러갈지 이거에 대한 어떤 좀 뭐 뭔가를 좀 보여주는 듯한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역시 공소장에 담겨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국대 인턴 부풀려 96시간 써놓고 키스트 증명서엔 성실하게 문구를 추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증명서에는 성실하게 뭐 이런 내용을 추가했답니다. 검찰 정경심 모녀 입시비리 공모다. 그래서 딸을 공모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스펙 본격 부풀리기, 2015년 부산대 의전은 최종 합격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일단 뭐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 당시 한 3개 정도 들었는데 뭐 아마 그게 이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목되는 거는 딸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향후에 검찰이 딸 조국 전 장관의 딸도 기소할 가능성. 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예. 이제 나온 부분은 이제 입학 비리와 관련해서 예. 부산대 의전원, 그러니까 예. 정확히는 서울대 의전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예. 정경심 교수가 이 서류 일부를 허위로 작성을 했거나 내용을 부풀렸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데 예. 소개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전은 몰라도 서울대 의전원 같은 경우는 이미 성인으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어쩌면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허위의 내용이 있다라면 예. 뭐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느 정도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 대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한 서류인데 거기에 만약에 자기도 모르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면 그거는 당연히 딸로서도 알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구도를 가진 게 아닌가 뭐 추론입니다만. 예, 그러니까 검찰은 일단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면서 혐의 적용을 한 거죠, 그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조국 전 장관은 이름만 등장을 했어요. 뭐 특별히 뭐 공모나 이런 게 없이. 그렇다면은 향후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을 거라고 다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범이 아닌 단순히 이름만 올린 이유, 검찰의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 쪽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혹시 조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제 뭐 차명으로 지금 주식을 샀다고 검찰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 부분을 혹시 조 전 장관의 뭐 자금이 흘러들어갔거나 혹시 그렇게 살 수 있었던데 사는데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한 거나 이런 부분들을 검찰은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번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름이 거론된 부분은 딸의 입학 부정과 관련해서 저런 서류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데 이제 조 전 장관의 어떤 지위라든가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기서는 조 전 장관이 범죄 사실로 거론된 건 아직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혐의나 공범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좀 뺀 거다. 따로 조사를 하기 위해 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보이는 게 오촌 조카와의 공범관계도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적시를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오촌 조카를 먼저 구속해서 기소할 때는 정경심 교수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정경심 교수 이번에 기소를 했지만 9월 6일 날 재판을 넘겼던 수사 기록조차도 아직도 보여주질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로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소 원칙과 벗어난 부분이 있더라도 이게 철저하게 단계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미리 검찰이 가진 패를 조금 더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검찰이 굉장히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모습에서. 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 본인의 심경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생각을 나타내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여기 보시면 조국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 치를지 모르겠다. 본인이 아마 검찰의 수사 사항을 좀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이렇게 올린 글 같아요. 그리고 아내 기소되자 페북에 심통 송구 뭐 이런 표현 썼고요. 저에 대한 기소도 이미 예정된 듯하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불만도 약간 드러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오후에 올린 글의 이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내가 기소되었습니다.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하여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아내 사건이라는 이런 표현이 좀 있어서 이것도 좀 눈길을 잡았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도 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 기사 중에 좀 강조가 돼 있는데 아내 사건을 통해 뭐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국 전 장관은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아내 사건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 사건을 좀 객관화한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런 표현. 그리고 명예회복이라는 얘기도 들어갔는데. 방금 앵커께서 언급하신 단어들의 전부 공통적으로 나는 잘못이 없다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렇죠. 아내가 한 사건이다. 그다음에 명예회복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이 말들을 다 연결해 보면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아내가 한 것인데 그리고 혹시 내가 한 것이라고 드러나더라도 나는 잘 모르고 했기 때문에 기억도 못하는 일인데. 그렇다면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도 이런 종류의 답변을 할 걸로 보이는 거네요. 그러면 이미 정경심 교수가 그렇게 하고 있죠. 다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조국 전 장관도 실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본다면은 전부 다 아내가 한 일이고 나는 기억이 안 나는 일이고 제대로 진실을 밝히면 나는 명예가 회복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일련되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초기부터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먼지 털기식 수사 아니냐. 그런 비판을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비판. 그런 지적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공소장에 나온 이 혐의들을 쭉 보면은 정말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이 가정의 특수한 혐의들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재판을 통해서 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가려질 것이지만 지금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만 보더라도 단골 미용사나 뭐 페이북 친구를 이름을 빌려가지고 주식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를 한다는 것도 보통의 학부구나 일반 학생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제 앞서 의전원에서 한번 불합격하다 보니까 표창장을 위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검찰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과연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계속해서 비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제 사정이 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현 교수님, 뭐 지금 최용선 의원께서는 요 페이북 글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 내용을 떠나서 이제 이 글을 올린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 사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고 바로 이제 본인이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추가 기소를 다 예정을 하고 이제 어떤 준비된 글을 올린 건데 어떻게 보면은 억울함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어떤 지지층을 향한 약간 호소? 뭐 이런 걸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 글을 올린 목적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명백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제 추측성 이제 얘기를 일단 혐의입니다. 혐의 없는데
이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큰 방향에서 대응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국민들 보기에 좀 비겁하다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잘 모른다. 아내가 다 했다. 내가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상의하고 사전에 알았던 게 아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길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으로서 본인이 잘 모르는 문제이긴 하나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고통스럽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뭐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방향 같은 경우는 국민들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좀 비겁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방향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 보기에 심플하긴 하지만 정권 차원의 특히나도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상당한 이제 부담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 지금 그런 조국 상황이란 전 장관은 말이죠. 좀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이제 대응 방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자를 택하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영선 의원께서 잠시 언급하시며 해석을 해줬는데 아내 사건이라는 표현이 이게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은 본인과 거리를 두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마찬가지로. 사실관계가 이제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좀 이 시점에서는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됐던 것은 본인의 어떤 병역 비리, 탈세, 부동산 투기, 뭐 위장 전입, 논문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 나타난 것은 아직까지는 적어도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이런 것은 밝혀지고 있지 않잖아요. 아직까지 뭐 알려진 바로는 아직은 결정적으로 연결된 건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문제됐던 사회적으로 비판받았던 심각한 문제들 그런 거 아니고 요번에 이제 새롭게 입시비리나 이제 이런 것들이 표창장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제 예단해서 조국 전 장관이 그 과정을 다 알았을 것이다. 지금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단해서 얘기할 시점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정치인이시니까 정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일과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이제 진행이 꽤 됐어요. 이제 기소까지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다. 뭐 초읽기란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그 초가 너무 깁니다, 사실. 뭐 몇 초 안 된다고 그게 초읽기란 표현인데. 근데 아무튼 검찰 수사 받게 되면 이게 정치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파장은 좀 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혐의가 없다, 있다를 가지고 논의가 가다가 기소가 되고 그것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면 그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사안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은 아무리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이 이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 자체가 이제 구체화되면서 그것이 국민들이 이제 마음에 이제 다가가겠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 같고 지금 저 그 페북인가요? 아니면은 페이스북입니다. 페북에다 올린 글이죠. 저걸 올리면서 과연 저걸 본 그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변호인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런 거를 올리냐 이렇게 좀 꾸지람을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걸 올린 거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왜 올렸을까? 저는 지지층에 대한 호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안에 그 나와 있는 얘기. 사건이 검찰 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쯤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저거는 분명히 그 지지층 아직까지도 거리에 나가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를 외치는 그 지지층에 대한 호소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묘하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게 글이 돼 있어요, 내용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지지층에 대한 호소, 또 저기에다가 검찰 개혁을 중단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넣으면서 분명히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 아까 윤종훈 교수님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아마 두 가지 중에 이거를 아내 사건으로 마무리를 짓는가 아니면 본인이 다 끌어안고 하는가 이게 고민이 있는데 아마 전자를 선택하지 않나 뭐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아무튼 검찰 수사 계속 지켜보면 어떤 식으로 갈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치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지난 일요일입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 관저 만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언쟁이 있었다. 이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제 각각 또 입장 발표가 좀 있었어요. 보시죠.
황교안, 그것도 법이냐고 하길래 항의한 것이다. 손학규, 인생 선배로서 꾸짖은 것이다. 꾸짖은 거와 항의한 거. 이게 맞섰네요. 아무튼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표현들입니다. 지금 보면. 청와대 만찬에서 고성을 주고받은 경기고 동문 선후배 사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11년 선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성을 주고받았죠. 그래서 인생 선배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고 봅니다. 보겠습니다. 4당, 한국당이 선거법 협조 안 해 이런 공세를 했고요. 황교안, 우리만 빼는 게 민주주의나 항변. 그러다 듣고 있던 손학규 대표, 정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자 황교안 대표, 그렇게라뇨 버럭 하니까 고성 요강다. 그 사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을 말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네요. 그 당시가 어땠는지. 뭐 한국당, 청와대의 민부론 민평로 책 전달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붙여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뭐 황교안 대표, 손학규 대표 각각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말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황교안 대표에게 한마디 좀 꾸짖었습니다. 황 대표 정치를 그렇게 할 게 아니다. 정권 투쟁에만 급급하지 말고 나라 생각 좀 해달라. 그랬더니 황 대표가 좀 원성을 높이면서 그러더라고요. 어제 당대표 회동에서 손학규 대표님하고 고성이 오갔다는 뭐 그 얘기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같이 논의하면서 품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손학규 대표는 뭔가 그래도 자세히 좀 얘기하는데 황교안 대표 표정은 굉장히 좀 불편해 보이죠, 뭔가 이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본인과 좀 잘 맞지 않고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표정이 좀 묻어나는데, 그럼 여기서요,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버럭 목소리 높이는 황교안 대표. 왜일까? 최근에 목소리를 굉장히 높인다. 그리고 어떤 거에 반응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의 반응을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관련 기사 있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에 써 있는 이 표현들이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한 말들입니다.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진보 성향 유튜버가 뭐 일은 안 하고 왜 집회만 나가느냐, 뭐 광화문 집회 이런 걸 얘기하면서 집회만 나가느냐, 왜 일은 안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황교안 대표 반응이 일하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짜증도 묻어나는 듯한 표현이에요. 왜 일 안 하고 집회만 나가냐 하니까 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한국당 내부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있었죠. 그때 황교안 대표가 보인 반응입니다. 뒤에서 총질하면 되나? 이것도 불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보름 사이에 4차례 버럭 황교안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요. 뭐 기사 내용 중에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상황에서도 약간 불쾌감이 묻어난 반응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죠. 최근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을 두고 당 최고위원들이 집단 반발한 뒤 영입 배제냐? 그럼 영입 배제가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기자들이 하자 배제라뇨? 이렇게 또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버럭에 들어가는 사례가 돼요. 이게 지금. 그리고 요 제목에 소개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황교안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퇴진이나 타도에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국회의 정치는 포기하고 지금 저광 목사는 탄핵을 넘어서서 타도를 잊히는데 그 집회에 태극기 들고 나가신 이유가 뭔지 좀 모르는 소리 좀 해주세요. 왜 나가셨는지.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런데 공당이 국회에서 정치는 겁니다. 안 하시고 네, 목사들이 지금 국회잖아요. 국회에서 일을 아니 하잖아요. 왜 거기 나가셨는지.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태극기 모독당 합류하신 겁니까 이제? 다음 당은 태극기 모독당 안 됐습니까?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뭐 소개해드린 사례 중에 한 장면입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일하고 있잖아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자, 황교안 대표의 최근 모습.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 잘 안 풀리는 것에 대한 조급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의 어떤 스타일에 대한 정책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의원께서는 여유에서 초조로 바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를 좀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저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국 정국 동안에 상당히 야당이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국민이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불만을 그냥 거리에서 쏟아내기만 해도 야당의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지지율도 상당히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또 뭐 상당한 비난 여론을 받았고 여론은 지지율은 꺾이고 있고 이런 속에서 이제 황 대표에 대한 어떤 리더십 문제까지 제기되니까 어떤 초조감이 배어난 거 아닌가. 저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도 화를 먼저 내는 사람이 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렇게 버럭하는 데는 초조감 외에도 화를 낸다는 뭐 어떤 게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지지율 정책 리더십에 대한 비난 이런 것에 대한 뭐 전체적인 초조감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영선 의원께서는 여유로웠던 마음에서 지금은 초조해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다 했는데 이 기사 내용 좀 더 보면요. 이쪽으로는 약간 리더십 스타일에 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게 있네요. 여기 보시면 황 대표 측 관계자 아무래도 이제 황 대표 측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더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또 해석을 합니다. 황 대표가 강하게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당원 불만이 계속 접수되어 온 게 사실이다. 그래서 강하게 얘기한다는 거라고 들리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전문가의 분석이 있습니다. 황 대표가 때론 고성도 내지를 줄 아는 정치인으로 변화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최근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또 뒤에 한마디 붙였네요. 화낼 대상은 국민적 분노 공감대가 형성된 쪽으로 향해야 한다. 그러니까 엉뚱한데 이렇게 고성이나 화내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또 살짝 덧붙였는데 아무튼 뭔가 정치인으로서 변화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또 이렇게 해석이 돼 있습니다. 자, 윤정용 교수께서는 최근 황교안 대표의 모습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썼는데, 저기 이제 평론가께서 저렇게 이제 고성도 내지를 줄 아는 정치인으로 변화하려는 것 같다. 이거는 좀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억지 해석인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당이나 이제 이런 데서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이제 정치인들 많이 모셔봤지만, 저런 정도까지 감정 표현이 된다고 하면 평정심을 잃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사안들이 많이 꼬였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꼬인 실타래 같은 정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찬주 이제 대장 영입권 같은 경우는 순전히 이제 본인 실수에 누가 주변에서 조언을 잘못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심해서 본인이 제안하고 본인이 이제 가치 부여를 해서 제1 이제 영입자로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사람인데 당내에서 당장 당원들도 아니고 국민들도 아니고 최고위원회들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줬던 심적인 타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총선을 앞두고 이제 보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유승민 쪽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한국당과 통합 없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단정적으로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로서는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인데 거기다가 정말 품격과 격조를 갖춰야 됐을 청와대 이제 5당 대표 회동 자리에서까지 손학규 대표랑 이렇게 감정적인 언사, 1차적인 어떤 감정적인 대응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평정심을 잃고 상황 전개가 본인이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꼬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감정 절제가 좀 잘 안 돼서 벌어진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관저 만찬을 두고도 언쟁은 대통령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어제도 나왔는데.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거죠. 특히나 이제 일반적인 국회에서 하는 발언도 아니고 청와대까지 가서 제1야당 대표면 어떻게 이제 보면 이런 표현은 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통령하고 이제 맞짱을 뜨고 와야 당에서도 이제 박수를 그러니까 받고 대통령한테 잘했다. 적극적으로 많은 질문하고 대통령 보면 반박도 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언쟁은 다른 인물과 벌어졌다. 대통령하고 논쟁을 했어야 되는 구도를 만들기를 원했겠죠. 한국당 관계자들도. 근데 엉뚱하게 이제 손학규 대표랑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유승민계에 끌려다니는 황교안 리더십. 기사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끌려다닌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보수 통합 거부에 낮은 자세로 노력. 그렇습니다. 일요일이죠? 지난 일요일 날 바른미래당 관계자로부터 한국당하고 통합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자 낮은 자세로 노력한다. 뭔가 좀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내부에서는 친박계 눈치 보며 아무것도 못한다. 뭐 이런 평가도 있나 봅니다. 홍준표 전 대표. 지금 황교안 대표의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지적인데요. 노련한 유승민, 초년생 데리고 즐긴다. 여기서 말하는 초년생. 황교안 대표를 초년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있어요. 자, 이재용 전 의원. 뭔가 지금 기사를 보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쓰셨네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황교안 대표가 계속해서 어떤 시기마다 이제 당 리더십, 대표의 정치력 이런 것이 시험대 올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총선이 오늘로서 한 155일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이 심판대 진정으로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험대가 아니고 이번엔 심판대입니까? 저는 뭐 심판이든 심판은 이제 끝나고 나서 받을 거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험대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말씀은 지금 여러 가지로 당의 리더십,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살살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몇 군데에서는. 그건 여당, 야당 상관없이. 근데 그 수위가 아직까지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강해지는 수위를 어떻게 견뎌낼 건지 이것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가 이제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말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의 이면을 보면은 거기에도 물론 정치적인 계산이 지금 숨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발언이니까 뭔가 계산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거 없으면은 그런 발언 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가 헤쳐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당 대표는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나왔던 몇 가지 일들, 사안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나왔던 일들이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습니다. 지금 매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후 관리형 이런 대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제적으로 뭔가를 했어야 됐고, 선제적으로 좀 더 인재 영입을 제대로 했어야 됐고, 선제적으로 뭐 선거 준비 기획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보다 평가를 잘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고 버럭이 본인의 이미지 변신이다라는 건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고 딴 사람이 한 얘기이지만 해석입니다, 해석. 해석이죠. 그 해석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를 당 대표로 뽑았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버럭으로 이미지 쇄신을 하고 이미지 변신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 전문가가 어떤 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석은 매우 잘못된 해석이다. 그런 해석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양절 변호사는 걸어보지 못한 길 이렇게 썼네요. 지금 이재용 전 의원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양절 변호사는 걸어보지 못한 길. 무슨 책 제목 같기도 합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원과 겹치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황 대표 그동안에 그러니까 뭐 이 사회에 들어온 이후로 걸었던 길을 보면 검찰로 시작해서 공안검사로서 검찰 간부를 마무리하고 법무부 장관이 됐다가 국무총리로 그리고 정말 대통령보다 하기 힘든 어찌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과연 저분에게 어떤 식의 역경이라는 게 있었을까 내지는 누가 저분 주위에서 과연 듣기 싫은 소리를 얼마나 했었을까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았던 게 오히려 상식적인데 본인이 뭐 지금 겪기에는 아까 이제 제목 뭐 신문 제목에도 뒤에서 총질이라고 느낄 만큼 여기저기서 말도 안 듣고 뭐 비판도 하고 뭐 정치판이라고 하는 게 뒤에서 총질이라고 하지만 뭐 등 뒤에서 찌르고 이런 게 다반사인 게 또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 앞에서 지금 뭐 손학규 대표 선배라고 하시지만은 본인이 법률 전문가인데 당에서 두고 나온 법안에 대해서 그게 법이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황 대표로서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다. 왜? 총선이니까. 앞으로는 더한 일들이 많을 텐데 벌써 벌어가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걸어보지 못한 길이라는 건 그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을 것이다. 더 심하겠죠, 사실은. 그럴 때마다 황교안 대표 어떤 대처를 할지. 계속 이런 모습이라면 또 기사가 나올 거고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다르게 좀 대응한다면 또 그 자체에 대해서 또 다루기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최근 버럭 이 모습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다음은 사내 분야 기사로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사진을 보시면 좀 심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수만 마리 돼지 사체, 핏물에 임진강이 비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뿌옇게 처리를 좀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아침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기가 조금 거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10일 경기 연천군의 임진강 상류 마거천의 모습인데요. 이게 어떤 이 개천의 모습인데 빨갛습니다. 개천이요. 왜냐하면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핏물입니다. 보겠습니다. 연천군 돼지 열병 막으려 살처분. 그런데요. 매몰지 확보가 늦어져 돼지 사체를 쌓아뒀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들이 어떻게 마치 뭐 이렇게 산처럼 쌓이게 된 거예요. 최근 내린 비에 침술수가 대량으로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으로 흘러든 겁니다. 인근 임진강 상수원으로 유입 우려가 있다. 농식품부 규정 위반 살필 것이다. 지금 살피면 뭐합니까?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살처분 대량으로 했는데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국 한 겁니다. 그리고는 매몰을 못하고 쌓아두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다음 기사입니다. 정부 매몰지 대책도 없이 살처분 서둘렀다. 돼지산 만들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여기 어떤 이 건축물이 있고요. 그 앞에 보시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죽은 돼지들입니다. 이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지금 강으로요. 보시죠. 이쪽입니다. 기사. 농식품부 지자체에 빠른 살처분 지시하면서 후속 조치엔 나몰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살처분 방식 놓고 오락가락하다. 시간이 지체되고요. 돼지 사체 1에서 2일씩 적체. 그럼 부패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일단 환경부는요, 뭐 음성 판정이기 때문에 뭐 오염 가능성은 없지만 이 모습을 보고 걱정을 안 하시겠어요? 이 인근 주민들이요. 여기 내용 좀 보시죠. 돼지 실은 트럭에서 핏물이 뚝뚝 떨어진다. 하천 주변 마을에서는 악취가 진동한다. 서둘러서 조치를 취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주민들 하천 시뻘겋게 물들어 사람이 못 살 동네 돼버린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최영선 의원님, 이게 결국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살처분을 보여주기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저런 무리한 대책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연천군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연천군에서 16만 마리를 살처분하는데 20일 내에 끝내라고 독촉을 거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어떤 뭐 매몰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하도 위에서 독촉을 해야 되니까 일단 살처분부터 하고 생긴 일이거든요. 지금 방송에서도 저 장면을 뿌옇게 처리해서 보여주는데 저 지역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이 저 장면을 봤을 때 앞으로 저 강을 지날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살처분에 동원됐던 공무원들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저 지역은 또 상수원으로 연결이 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환경부에서는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수질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여하튼 이런 살처분을 하더라도 앞뒤 전후 대책을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16만 마리를 살처분을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질환지에부터 몇백 미터,
몇천 미터 떨어진 지역까지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예.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지역은 이미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순간 이동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예. 이동을 통제한 상태에서 거리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해나갈 수도 있는 일인데 예. 저렇게 그냥 며칠 내야 하라고 해가지고 독촉을 해서 예. 대책 없이 벌어진다는 거는 예.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로 봅니다. 자, 이 모습에서 좀 한 가지 고민을 해볼 문제는요, 윤종현 교수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움직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살처분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앙정부에서 뭔가 결정을 하면 그 일이 실제 집행될 땐 일선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선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결국에는 일방적 결정만 중앙정부가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예. 이제 저도 이제 경기도 안성이 이제 도농복합 지역이고 예. 축산 산업을 이제 많이 하는 데거든요. 이런 지역에 보면 이제 최근에 구제역 또 뭐 AI 예. 또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해가지고 어떤 뭐 대량 그 가축 전염병 예. 이런 것에 대한 대처하는 어떤 매뉴얼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최 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했을 때 예. 굉장히 정부에서 초동 대응을 좀 강하게 한 편이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주 단계적으로 예. 몇 킬로 이렇게 하다가 예. 만약에 이제 이게 또 방어선을 뚫려가지고 경기도 남부 지역까지 또 전염이 된다. 예. 이러면 또 이제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 예.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이제 광범위한 살처분 이런 것을 했는데 예. 실제로 어떤 그 매몰지 이제 땅을 이제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예. 안전하게 이제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대책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거의 뭐 일시에 그냥 땅에다 파묻어 버리는 경우인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침수술을 통해서 지상으로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뿜어내는 어떤 각종 오염 물질로 인해서 예.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까지도 굉장히 많이 파괴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부 공무원이 얘기했다는 거는 예. 정말 그 얼마 전에 이낙연 총리가 얘기했던 것을 빌려서 얘기하면 사회적인 감수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 상수원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네. 저런 장면을 봤을 때 어떤 국민이 좀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대규모 어떤 그 축산 쪽에서의 예. 전염병 이런 것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태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부, 뭐 국토부, 농림부 이런 차원의 종합적인 어떤 관리 매뉴얼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거를 꼼꼼해야 일 잘하는 정부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뭔가 지금 아주 큰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 강물을 보시는 분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동네 강물이 이렇다면.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후 5일 신생아 두개골 골절. 경찰 학대 의심 간호사 등 입건했습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방범 카메라. 그런데요, 방범 카메라. 그 신생아를 돌보는 과정들을 녹화를 하잖아요. 방범 카메라 2시간 분량이 사라졌다. 이게 뭔가 이상합니다. 여기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간호사가 이 신생아를 뭔가 뭐 이렇게 안거나 어떻게 옮기거나 할 때 어떻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양결 변호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된 아이가 의식불명에 빠졌는데 2개월 골절이에요. 근데 이제 예. 이제 아이를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또래의 아이들은 굉장히 뼈가 무릅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2개월 골절이라는 예.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 조금 전에 화면 나갈 때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침대에 좀 함부로 던지고 한 손으로 아이를 옮기는 모습까지 CCTV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 간호사가 혹시 학대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왜 의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예. 저렇게 아이가 의식불명에 빠진 당일날에는 CCTV가 딱 공교롭게 2시간 분량이 삭제가 된 걸 경찰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 함부로 던지는 듯한 모습만 해도 뭐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싶은데 예. 혹시 없어진 1시간 반짜리하고 40분짜리 두 각각 다른 시간대 영상이 삭제됐는데 그 영상에는 저보다 더 심한 장면이 그 들어가 이상해. 있던 게 아닌가. 혹시나. 예, 혹시 그 부분을 지금 밝혀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 경찰에서는 일단은 이제 삭제된 부분을 혹시 복원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갓 태어난 아이는 사실 몸에 근육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목도 가두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항상 두 손으로 목을 받치고 이렇게 천천히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개된 저 모습만 봐도 좀 사상 깜짝 놀랄 일인데요. 이재용 전 의원께서 계속 지금 굉장히 인상을 쓰시면서 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내용?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어요. 예. 왜 자꾸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리 우리가 안 좋다 얘기하는데 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아이들을 대하는 저 태도들이 왜 저러는지 진짜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지 이게 좀 해석이 가능한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제발 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예. 최소한 벌이라도 줘야지 되지 않을까.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저 행위 때문에 아기의 그 두개골이 골절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으나 예. 그거를 떠나서 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그 아이를 맡겨놓은 부모의 마음은 저 화면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지금 아이들을 안 낳겠다는 이 사회가 저런 화면 하나 저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더더욱 낳기 싫어지겠죠. 어디에 맡겨야 될지도 모르고 누굴 믿어야 되겠지도 모르고. 예. 어쨌든 간에 저거는 입이 10개라도 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양지열 변호사. 지금 그냥 이건만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 일단 이 검찰에서는 이 간호사 같은 경우는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예. 지금으로서 딱히 뭐 증거인멸 하거나 이 도주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또 나온 건 아닌데 예. 방금 카메라 불량 부분은 어쨌든 경찰이 확보를 해서 예. 보건 자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간호사가 어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동 학대로 불구속 입건한 상황이고요. 예. 지금 해당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해서 수사는 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저 병원에서 이 병원을 좀 이제 문을 닫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좀 잇따라 들어와서 혹시라도 이게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직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일단 경찰이 조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거고 누가 잘못이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홍콩 사태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명 기사 때 사진 소개해드렸죠.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쏘기 직전의 모습까지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비무장 시위대에 탕탕탕 실탄 3발이 발사됐습니다. 분노한 홍콩 시민, 경찰은 살인자다 이렇게 하면서 홍콩 시민들이 지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는 홍콩 사태다. 첫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총격, 피격 상황이 동영상, SNS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요. 20대 남성 1명, 생명이 위독하다. 그러나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시위대는 폭도다. 그러면서 실탄 발사를 어떻게 보면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유감 표명 대신 강경 진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가운데 시위대 역시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좀 하고 있나 봅니다. 실탄 발사에 분노한 홍콩 시위대 친중 남성, 그러니까 친중 발언을 하는 남성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남성이 있고요. 뭔가를 좀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콩에서요. 친중과 반중 아주 극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칫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정도의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시위대 2명 피격 생중계됐고요. 친중 남성은 가슴팔 2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오토바이로 시위대 돌진 뭐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홍콩 사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Attacking things and they are not attacking the police, they are not doing anything violence and the police just shoot them. So angry about the police brutality and the violence that happened like in the past 5 months in Hong Kong. And the Hong Kong SAR government will yield to pressure to satisfy the so-called political demands. I'm making this statement clear and loud here. That will not happen. 네. 지금 이 실탄으로 이 경찰이
시위대를 총을 쏘는 모습이 영상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냥 사진으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잔혹하고요. 뭐 이런 일단 사진으로 좀 보고요. 그런데 홍콩 상황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국내 여러 가지 반응이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홍콩 민주화 지지한다. 서울대생 침묵 행진을 했습니다. 침묵 행진이라는 거는 마스크를 쓰고요. 아무런 얘기 없이 시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홍콩에서 이 마스크, 복면 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동조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반대한다는 그 홍콩 시위대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국가폭력에 희생된 시민들 추모, 다른 대학도 랜원벅 설치 등 추진한다. 중국인 반발 거세서 충돌 우려도 있다. 최근에 대학가에서 그런 홍콩 민주화 지지하는 플래카드가 붙으면은 이거 중국인 유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철거하고 뭐 훼손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돌 우려도 있다. 국내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런 와중에 지금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어떤 지지 표명을 하는 정부들도 있고요. 뭐 침묵하는 정부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는 침묵하는 쪽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홍콩 시위 모델은 한국의 6월 항쟁이라는데 정작 우리 정부와 여당은 수개월째 침묵하고 있다. 중국을 의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평화적 해결 이런 원론적 입장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까 방금 소개했던 서울대생들 침묵 시위 있죠? 이런 모습입니다. 검은 마스크를 쓰고 침묵 시위를 벌이고 희생자들의 사진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우리 정부, 그 여당, 분명 고민이 있겠죠. 지금 우리는 이런 상태로 그냥 가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어떤 입장 표명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홍콩 시위대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 뭔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뿌리는 홍콩이 영국령에 있다가 중국으로 반환이 될 때 그 일국 양제라는 체제를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인정해주기로 했죠, 어느 정도 그렇죠. 기간 동안. 중국이라는 한 나라이지만 체제는 다르게 가져을 한다 하는 약속을 상호간에 국제적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중국이 해석하는 것과 홍콩이 해석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갈등이 생기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홍콩의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할 것이냐 간선제로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우산혁명이 벌어졌었고 여전히 홍콩 행정장관은 간선제로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직선제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촉발된 거는 그때 이 잠재됐던 것이 다시 한번 범죄인 송환 때문에 이제 폭발해 나온 것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직선제가 옳으냐 간선제가 옳으냐 그리고 범죄인 송환이 옳으냐 송환을 안 하는 게 옳으냐 이런 데까지 우리가 가냐 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죠. 다만 이제 저렇게 사태가 격화되면서 인면 피해가 생긴다거나 그렇습니다. 무력 진압이 벌어진다거나 사실 방금 저 장면에서도 나왔지만은 경찰이 무장도 안 한 시민을 향해서 실탄을 발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 발전을 겪어온 우리가 침묵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인권과 평화 이런 데 대한 원칙은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태 이럴 때는 뭔가 어느 정도 원칙에 대한 표명 정도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시네요. 윤정희 교수님, 물론 정부가 고민이 깊을 겁니다. 중국을 의식을 하겠죠. 워낙 중국 우리 사드 파문 때 한번 겪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중국이 우리를 대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걱정이 좀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어떤 그런 뭐 보복 이런 게 이제 두렵다라기보다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이제 전통과 관례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런 홍콩 시위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이고 명백한 입장을 피력하기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거고요. 일반적으로 뭐 지금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 국민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은 홍콩 시위에 있어서 이제 폭력 시위, 가격 시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뭐 논란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홍콩 시위하시는 분들의 원하는 그런 어떤 자유와 평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생들도 저런 어떤 공조 시위, 지지 시위를 해줬는데 민간 차원에서 충분하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요번에 이제 보면 시위대뿐만 아니라 경찰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경찰의 폭력성이 좀
부각이 되는데 이번 홍콩 시위 사태에서는 아까 앞에서도 봤겠지만 시위대들도 굉장히 좀 격하게 시위대도 좀 가격한 모습이 이런 있어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얼마 전에도 좀 우리도 경험을 했지만 일본이 뭐 지소미아나 지금 이제 무역 보복 가지고 한일 간에 굉장히 좀 심각하게 대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 이런 것에서 이제 특정하게 자기들에게 좀 유리한 이런 집회를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를 하면서 집권 여당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으로 고립됐다. 뭐 이제 이런 이제 기사들이 조금 일본 쪽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흔쾌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홍콩 시위는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부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함께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윤영 교수님 전망대로라면 정부가 뭐 섣불리 뭐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지금 상황에서도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민주화 모델을 따라서 시위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적이 되고 있나 봅니다. 이재용 전 의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통령과 뭐 최소한 장관급은. 일단 지금까지는 별 얘기가 안 나오고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굉장히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은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민주화를 사유화하고 완전히 본인들의 무슨 개인 것으로 전유물? 그렇죠. 전유물로 생각하는 이 운동권들이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거는 그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본인들이 주장했고 그 당시에 본인들이 해외에다 대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관계자 얘기하면 공식 그 국가의 입장으로 보이니까 대신에 정치인은 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경제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정과 관련돼 있습니다. 2% 성장 4월권 여당. 지자체 예상 집행 연말 90%로 그러니까 있는 돈 가능한 다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많이 써라. 4분기만 187조 집행 목표다. 3분기보다 36조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근데 이런 이유를 그러니까 2% 성장 올해 어떻게든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거 아니냐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대변인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작물 쌓아두면 썩는다. 그러면서 재정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당도 총선 앞두고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써라. 재정을 많이 써라. 집행하고 풀어라. 이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사상 최대 재정 적자인데 청와대 대변인 재정 쌓아두면 썩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재정 위기 인정하면서도 현 경제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기조는 계속 확장 재정.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돈을 푸는 거예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재정 적자 이거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어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얘기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꾸만 곳간에 있는 것이 다 바닥나 버리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 곳간에 있는 그 작물들은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게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하는 것이 곳간의 재정을 비축해 두는 것이고 지금 글로벌 경기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는 것이 해야 될 역할이라. IMF와 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의 내년도 성장 전망 대개 2.2%에서 2.3%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주요 기관들의 성장 전망 이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경제활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장 농령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담겠습니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잠재 성장 경로를 넘어 잠재 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에 경주하도록 그와 같은 과제.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은 청와대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의 저런 발언은 정부의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보면 두 가지 합하게 되면 확장 재정, 돈을 많이 푼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영선 편집위원.
재정 쌓아두면 썩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잘못된 인식이죠. 일단 경기가 나쁠 때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확장 재정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 지출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 적자 재정에 대한 인식이 지금 틀린 겁니다. 방법도 틀렸고 인식도 틀렸다. 뭐냐 하면은 경기가 나쁠 때는 재정을 투입을 해서 투자나 생산이 활성화되게 만들어서 경기를 살린 다음에 거기서 많이 쓴 만큼 세금으로 다시 유입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이 정부의 재정 투입은 투자나 생산이 늘리는데 저 재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복지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 녹듯이 사라지고 세금이 다시 환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마디로 마중물은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돈은 많이 썼는데 세금은 다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는 쌓이고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됩니다. 국채를 더 발행하려다 보니까 이자율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껏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국채를 더 발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자율이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투자가 안 되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그 경기가 부진할 때는 재정 투자를 늘려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면은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듯이 무조건 지출을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지출을 해야 좋은 것입니다. 윤중훈 교수님께서 옆에 최영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를 메모하면서 뭔가 반박할 준비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반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청와대나 이제 정부 여당의 이제 고위 관계의 자들은 말씀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말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제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경제 주체나 국민들이 좀 우려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설득을 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게 좀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와 생산에 투입이 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이제 정부 예산에 대한 뭐랄까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청와대나 정부 예산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혁신 경제 성장을 위한 예산들 또 이제 한일 간의 갈등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부품 소재 산업 육성에 대한 것들 또 제2의 벤처붐을 이끌기 위한 것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생산과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을 계획을 해서 다 이제 퍼주기식 복지로 쓰려고 한다. 이런 것은 좀 너무 좀 나간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 재정 설계의 기본 방향이 확장적인 경제 예산을 확대하는 데 있지만 중장기적인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한 그런 어떤 펀더멘탈을 튼튼하게 위한 이런 분야에도 충분히 이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지영 의원님.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한 얘기는 그걸 곳간에 지금 비교한 거는 저 경제 잘 몰라요. 제발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십니까? 저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누가 써온 거를 그냥 읽은 것 같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2% 성장의 사활을 건 대한민국 이렇게 만든 이 정부가 책임감은 없이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겨우 저 2%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슬픈 현실입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기사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초등학교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죠. 화순 아산초등학교 전학 오면 집 줘요. 전교생 27명으로 줄자 파격 제안합니다. 학부모들 걱정 말고 이사 오십시오. 집을 준답니다. 이 사람. 그만큼 인구 그리고 학생 확보가 비상에 걸렸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백년 해로입니다. 여기 나란히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긴 결혼 생활로 말인데요. 1939년 결혼한 이 노부부는 다음 달로 결혼 80주년을 맞습니다. 놀라운 건 또 있습니다. 현재 남편의 나이는 106세, 아내는 105세라는 건데요. 백년 해로란 말이 뭔지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강도의 민낯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얼굴들 모두 한 사람의 머그샷입니다. 미국의 이 남성은 그동안 수차례 여장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제 화려한 분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였을까요? 이번엔 맨 얼굴로 은행에 나타나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변장하지 않은 그의 얼굴은 식별이 더 쉬웠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체포됐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44조 원입니다. 어제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관공제였는데요. 중국 최대 전자상 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연례 행사로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2분도 채 안 돼서 거래액이 100억 위안, 약 1조 6천억 원을 넘어서더니 어제 하루 올린 매출만 무려 44조 원에 달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역시 대륙은 쇼핑 스케일도 남달랐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하루 쇼핑 매출이 44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1년 유통 액수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